외도를 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변명 소문지가 그렇게 낮다고 전 연령대에 있어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외도입니다. 우리가 외도라는 거를 생각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외도가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다 답이 다릅니다. 아내분과 남편분의 외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집안에만 있으면 그럼 외도 안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외도는 하는 데서 잘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과 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 영상에 뜨거운 반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도를 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변명 도무지가 그렇게 낮다고 본능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 연령대에 있어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사실 외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외도라는 거를 생각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법적으로는 부정행위라고 하는데 외도가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다 답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른데 특히 남자와 여자 아내분과 남편분의 외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아내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도의 기준에 대해서는 남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주 좁습니다. 사유가 아주 세세합니다. 여자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하고 SNS를 자주 주고받아도 외도고 밤늦게 통화만 해도 외도고 직장 동료라 하더라도 두 사람만 식사를 같이 해도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썸을 탄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 100% 외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숙박업소에 드나들면서 이런 게 발각된 건 당연한데 이때 아내분 기질에서 정신적으로 영혼까지 사랑하는가를 보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서 결혼해서 가장 안 좋은 습관 어떤 게 왜냐하면 윤락업소 있죠. 유흥업소 이런 부분을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다니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음증이 있잖아요. 남의 생활을 엿보는 심각한 건 범죄입니다. 흔히 말하는 야동 이런 자극적 영상을 보는 걸 즐겨했던 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냥 친구들하고 다니는 놀이 정도. 아니 영상 보는 게 어때 이렇게 생각으로 결혼 이후에도 그 생활을 쭉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 입장에서는 100% 외도입니다. 영혼을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는 필요 없고 야동을 보는 것 자체로 다른 여성을 보는 게 싫다라는 거죠. 근데 남편분 입장에서는 외도에 대해서 아주 관용적입니다. 어느 정도가 외도라고 보시냐면 내가 그 여자한테 집을 얻어주고 다달이 생활비를 주고 아이를 낳았어요. 외도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로 치면 두 집 살림 정도는 해야 외도라고 본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의 만남으로 이어졌다고 하면 그것도 외도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외도에 대한 기준이 아내한테 이렇게 좁다라는 걸 남편분들, 남성분들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재판의 기준을 보면 중간적인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아내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적인 접촉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하루에 수십 통의 SNS를 지속적으로 주고받는다. 라든가 밤늦게도 계속해서 SNS 주고받거나 통화를 한다라든가 아무리 업무적인 일이지만 자주 만남이 일어서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사진이 찍힌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보 당신 하는 경우 이거는 거의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발각됐을 때 한결같이 하는 남편들 아내들의 변명이 뭐야? 장난이었다. 판사님이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신 적도 있어요. 장난으로 아마 여보 당신입니까?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장난이라면 모든 사람들 다 여보 당신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왜 그 사람한테만 장난으로 여보 당신이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 못하셨어요. 그런 거 부정행위가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조의 의미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영혼, 머릿속, 마음 이거에 대한 정조도 중요시하는데 잦은 연락, 잦은 만남 그리고 사례에서 보면 아내가 정말 분개하는 게 그거예요. 작년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올해 첫 제사인데 그 제사 지내는 순간에도 톡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분개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영혼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외도는 잦은 접촉이 있는 데서 이제 잘 일어납니다. 절대 비난하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의사분들이 바빠요. 그러니까 외도의 상대가 대부분 병원 안에 있습니다. 크게 법원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상대가 그러다 보니까 모 동료 의사라든가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외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에서 잦은 접촉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긴장하게 있는 좁혀져 있는 이 끈이 있어요. 울타리가 여기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근데 이 끈이 딱 풀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연으로 나갔을 때 그래서 절대 그 동호회 비난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산악회 자전거 모임 탁구 이런 게 인제 외도가 많아지는데 일단 자연을 나가면 직장도 벗어나요? 가정도 벗어나요? 후로 내 인생을 떠나게 되면서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난 분들하고 쉽게 친해지고 몇 번 안 본 분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다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지는 게 있어서 일상을 벗어난 부분에서의 공간에서의 외도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집안에만 있으면 그럼 왜 안 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상담 왔을 때 두 분이 어떻게 만났어요? 꼭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채팅에서 만났어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채팅이라는 데가 뭐가 있냐면 처음에 익명성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호감을 갖게 됐고 이래서 공감대를 느끼고 대화가 잘 통하니까 결혼한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왜 이혼하러 오냐 하면은 대개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분 쪽 입장에서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이 채팅을 끊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남편분은 아니에요. 그 재미를 못 버리세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이후도 쭉 채팅을 하면서 또 다른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혼을 하세요. 그래서 온라인 상황에서 만난 커플들이 만나면서 딱 끝났으면 좋은데 그 이후에도 계속하면서 이제 이성에 대한 관심 외도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 자녀가 채팅에서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면 자동차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해 놓으면 사고 안 납니다. 돌아다녀야 사고 나는 거잖아요. 도로에 나와야 하루에 1시간 운행하는 차보다 10시간 운행하는 차가 사고가 날 확률이 높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가 바뀌면서 아내분들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남자분들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취할 수가 없죠. 그러다 외도가 자주 일어나는 원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라는 게 모든 걸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연애해서 결혼할 때는 가슴이 뛰니까 일단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결혼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안정이 되면서 가정 내에 그래서 아이 문제를 공유하는 부분 가정 경제 부분을 공유하지만 나의 인생관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힘든 부분 장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밖에 있는 직장과 같은 동료들과 그런 같은 비슷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과 더 많은 공감대를 느끼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 허스밴드 오피스 와이프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가족 내에 다른 일에 대한 공감대를 따로 갖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외도가 좀 많아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결혼한 후에 외도가 없던 외도가 벌어지는 건 아닌데 두 가지 양상이에요. 결혼 전에 특히 남성분들 이제 윤락업소라든가 이런 성매매 업소를 다니던 습관 또는 여성 편력이 있어서 많은 여성을 동시에 수시로 상대를 바꿔가면서 연애를 해왔던 그땐 연애죠. 결혼한 후에 딱 멈추면 되는데 그냥 쭉 가신다니까요. 결혼하고도 결혼할 땐 얘기 안 하고 쭉 갑니다. 이건 본인은 하던 행동을 그대로 했는데 결혼한 순간부터 외도가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 하나 또 하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서 남편분들이 외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내분들이 이혼한 오겠다고 출산도 하기 전에 오시고 출산하자마자 오시고 애가 돌되기 전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다 그 얘기예요.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같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남편이 성매매 업소 연락처를 검색한 게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어디서 만나고 얼마예요.
이런 걸 주고받고 이런 거를 보면서 충격을 너무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게 잊혀지지 않고 도저히 자기는 살 자신이 없다. 신뢰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분들의 변명은 그거예요.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내분들이 이해 못합니다. 남편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분들이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해야 되고 정액을 발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 부분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쌓여가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산욕이라고 본인들은 이거를 설명을 해요. 사랑이 아니다. 그런데 아내는 임신해 있으니까 신체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잠깐 한번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항상 하시거든요. 근데 아내분 입장에선 그건 외도입니다. 명백히 외도예요. 그러니까 외도가 언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임신 출산 과정을 겪으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발각이 안 되고 또는 아내가 마음은 아팠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이렇게 극복해서 가고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그 이후로 직장 동료 여직원하고 뭐 어쨌어요. 저쨌어요. 얘기할 때 반드시 그 얘기가 임신했을 때로 돌아갑니다. 임신했을 때도 이랬었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남편분의 외도가 결혼 전에 했던 게 이어졌거나 아니면 임신했을 때 본인들이 말하는 발살력 그것 때문에 인제 외도가 시작되더라고. 아내분들은 얘기를 하고 아내의 외도는 과거 인제 결혼 전에 있었던 남자와 이어지는 관계는 아주 드뭅니다. 보통 아내들은 결혼하면서 정리를 다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 하면 첫 번째로는 아이를 유치원 학교 보내고 나서 부모 모임에서 이런 경우 또는 아이의 과외 선생님 사례에서는 뭐 자전거 타기 과외가 있답니다. 또 뭐 스키 남편은 바빠서 못 가니까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그런 레슨 강사들과의 외독 또는 자신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수영 골프 탁구 배드민턴 배우면서 그런 강사들과의 외독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창이 직장 동료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남자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보통 출근해서 저녁까지 회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접촉하는 게 그 건물 안에 있고 아내분은 전업주부의 경우입니다. 한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경로가 더 다양하더라. 이래서 사실은 남편분 입장에서 아직 경악을 하시죠. 외도는 아내분들은 대부분 결혼한 이후부터 그 다음에 특히 자녀가 성장하고 그 이후에 만나는 분들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남편분들은 결혼 전부터 쭉 내지는 직장 내에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황해하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내가 외도하는 분들 다 손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나 너도 나도 다 아는 거니까 나도 당연한 거지 배우자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결같이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아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표시가 난다니까요. 매도를 하면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들이 남편의 매도를 이렇게 놓쳤을 때가 언제냐면 커피 안 씻던 사람이 그렇게 씻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씻어요. 속옷도 매일 갈아입고 옷도 매일매일 갈아입고요. 아주 신났어요. 아주 그냥 얼굴이 밝아졌어요. 10년 젊어서 이렇게 변하세요. 남편이 말하는 아내의 외도는 일단 늦은 기간 공통적이긴 한데 집에만 있던 아내가요. 외출이 잦아졌고요. 늦게 들어오는데 핑구가 친구 만났나 갑자기 처갓집에 부모님 아프시지를 않나 여러 가지 갖가지 핑계. 그 다음에 갑자기 친구가 이혼했다고 슬프다고 하룻밤을 보내달라고 입지 않냐 자꾸 외박이나 이런 게 자주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속옷이 예뻐지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고 결혼 전에 신던 이 하이힐 신발장에 처박아 놓고 한 번도 안 신더니 어느 날부터 스커트에 힐을 신고 나가더라는 거야. 반드시 표식은 안 되니까요. 이게 아주 그냥 둔한 사람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변하고 싶은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좋으니까 변화가 저절로 되는 건데 본인은 의식을 못하는 거죠. 배우자가 금방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첫 번째 하는 일이 그 사람의 휴대전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것도 변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손에서 놓지를 않아요. 남편이 저희는 휴대전화 가지고 아무데나 식탁에 틱 던져놓고 소파에 틱 던져놓고 일어날 때 휴대전화 손에 쥐고 놓지 않고 잘 때도 베개 밑에 넣고 잔대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걸리냐? 술 굉장히 많이 먹고 들어온 날 만취해서 걸어떨어진 날 또는 샤워하러 비밀번호를 채웠으니까 모르겠죠. 들어오고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딱 뜰 때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몇 글자 보이잖아요. 이상하네. 남편들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남편의 패턴 다 알아요. 머리서 이렇게 보면 복잡하게도 안 해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남편분들 얼굴에 기름기가 많으니까 핸드폰 할 때 기름기 묻은 상태에서 패턴을 보세요. 이 길이 나 있다니까요. 아내분이 이걸 풀어서 봅니다. 근데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휴대전화를 보고 보통 알게 돼요. 그러면 이때 아내 반응도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이거 바로 터뜨려 참아서 증거를 더 모아. 대부분 90% 전자입니다. 그분을 참지 못하고 이거 뭐야? 당장 열어. 이렇게 따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 순간 여러분들 어떡하실까요? 당황하죠. 그럼 그 순간 많은 생각이 흘러갑니다. 오리발을 다 내밀어야 돼. 일부 인정해야 돼. 0. 몇 초 사이에 고민을 딱 한 다음에 결정을 해서 대부분 그래 별거 아니야. 이게 하나. 또한 당신이 왜 남 핸드폰 보고 그래 이런 반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다는 생각 안 하고 핸드폰을 봤다라는 걸 문제 삼는 거죠. 아내가 경악을 하죠. 아니지가 바람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핸드폰 봤다는 걸 문제 삼으니까 그래 그러면 재판 가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보 그게 저기 오해하지 마 이렇게 가면 화가 덜 나요? 걸렸을 때 그 0.17 사이에 정말 현명하셔야 돼요. 저라면 그랬을까요? 일단 무릎을 꿇으세요. 잘못했어요. 여보 일단 피세요. 그러면 삼자대면 하자고 할 거예요. 웬만하면 삼자대면 피하는데 같은 성격이 걸리면 삼자대면 안 하고 뭔 수를 견디겠습니까? 삼자대면을 하실 때 절대 이만큼도 그쪽 편을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은 잘못써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혼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우 같은 게 꼬셔가지고 여보 나는 마음이 없었는데 진짜 여보 난 아니야. 진짜는 아니래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었어 미안해 여보 이렇게 이러셔야 돼요. 말이 아들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 다음에 고민을 많이 하는 형이 있어요. 그럼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증거를 더 봐보자. 왜냐하면 수많은 영상에서 변호사들이 올리지 않습니까? 증거 뭐 하더라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관찰을 하고 남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적지 않은 분들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떠오르는 증거가 구글의 타임라인 관찰을 합니다. 집에 와서 앉아서 보고 있어요. 어디 갔구만.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인사이드 모텔 지하주차장 정확히 나옵니다. 이게 저도 놀랬어요. 구글 타임라인 가져간 거 놀랐는데 옛날에 통신 조회가 될 때는 500M 반경이에요. 산간조 산간남이 무슨 동에 있어 무슨 동을 자주 들어가다 이 정도 추정이 지금은 인사이드 모텔 정확히 나온다니까요. 놀라워요. 그래서 그런 걸 가져오니까 집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관찰하고 있다. 라든가 이렇게 수많은 증거를 쌓아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악소리도 못하게 딱 내놓아요. 0초 몇 자 생각할 틈도 없어요. 무릎 꿇고 빌거나 어쩌기 했다는 건데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권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당황하게 한다라는 건데 구구한 별명이고요. 본인의 온몸 전신으로 나 바람났어 표시된다니까요. 이걸 내가 모르는 척해야 될지 바로 터트려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남편이 아직 모르거든요. 아내가 아직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터뜨렸을 때 그 외도로 진단할까요? 계속 갈까요? 제가 오히려 역으로 질문합니다.
진단할 것 같으면 터트리세요. 근데 이걸 터트렸을 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래,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할래, 이혼해줘. 그래, 나 바람 피웠어. 어쩌라는 건데 요즘 간통죄도 없다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이게 안 터트리면 못하잖아요. 더불어 이와 관련해서 이상하게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내 배우자보다 상대를 더 미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예를 들면 모텔 들어가서 머리채를 가서 여자를 잡는다니까요. 남자분들은 내 아내가 어떤 남자 차에다 쏙닥거리고 있어 남자 멱살 잡고 끌어내서 한 대 친다니까요. 희한하죠. 언니가 그래가지고 이혼은 안 하고요.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할래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그 소송하면 외도가 멈출까요? 계속할까요?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배우자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너 무섭다 소송까지 하니 난 너 징그러워서 못 살아 너 같은 애하고 이런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면 그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터트리는 부분은 언제든지 터트릴 수 있으니까 제발 그 순간 흥분해서 화까지 마시고 한 번만 3일만 고민해 주세요. 3일만 내가 터트릴까 말까 기준은 뭐예요? 터트렸을 때 그런 게 끝날까 안 끝날까요? 변호사가 도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휴대전화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에 위반이 되는 건 맞아요. 맞는 요즘도 이제 아주 악의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제재를 하기는 합니다. 증거로 사용을 안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위자료를 부담시킨다든가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판결문의 주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봐서 정보를 취득했다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불법성을 문제 삼기보다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설사 아내가 남편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사진을 찍어왔다 하더라도 그 내용 안에 외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외도라는 정황에 대한 증거를 사용하겠죠. 했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방법보다는 외도를 했다는 부정행위가 더 큰 불법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주류인데 요즘에 와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패소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해 그런 부분의 감정 때문에 배우자를 자신의 아이의 엄마 아빠를 형사고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벌금형 정도가 내려지고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외도를 했는데 뭐 인간적인 감정 얘기해 보시자고요. 남편이 외도했는데 휴대전화 안 보게 생겼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검사들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악의적인 경우가 있어요. 실형이 나온 예도 있습니다. 남편분이 아내가 외도하는 걸 의심을 해서 자동차에 지속적으로 추적기를 달고 도청을 하고 이런 거를 1, 2년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스토커거든요. 이건 실형이 나온 예가 있습니다. 부부의 유책 사유를 대표적인 걸 들어가라고 하면 외도적 부정행위이고 또 하나가 폭언폭행 정말 중요한 게 경제적인 돈 문제 그러니까 외도와 돈 문제가 상대 중요한 두 개의 유책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것은 100세 세대잖아요. 아이고 30대에 결혼을 해도 50년 이상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내가 이혼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유책 사유를 여러 가지 나열했을 때 이게 한 가지도 없이 사는 건 없어요. 제가 볼 때 부처님하고 하나님하고 사셔도 유책 사유는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용서하고 참고 내가 견뎌내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정말 용서해서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다. 라는 것만 딱 구분해 놓으면 그래 이거고 바로 이혼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문제하고 외도 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외도는 용서할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외도가 잦기도 하고 잦아서 그거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60 넘어서 70 넘어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내 아내 특히 아내분들에게 남편처럼 편하고 어찌 말하면 만만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프거나 뭐가 필요할 때 이거 좀 해줄래요.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남편밖에 없다라고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혼 안 하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70 넘고 60 넘고 하시면 같이 병원에 손만 잡고 가도 좋다. 이런데 젊었을 때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썸을 느낄 수 있죠. 이성에게 본능이라는데 조문자가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그리고 이혼하시고 난 여자분들이 후회하시면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이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흥분해서 이혼했는데 지나고 와서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남편이 이혼할 마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박바구겨서 이혼을 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런 거 보면 외도라는 건 한 번 하고 나서 발각이 됐을 때 남편이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사죄하고 그런 일이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 번의 외도를 남편이 했을 때 아내도 마찬가지인데, 진심으로 아내분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본인이 미안한 거를 숙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후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하고 또는 권하고 싶어요. 물론 그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게 잊혀져요. 용서가 되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도 못 자고 너무 아프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막 이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희석이 되고 그래도 흉터처럼 약간 남아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게 그 이후에 잊혀져 가고 이렇게 사라지냐면 살아보니까 그것보다 힘든 일이 더 많더라고요. 애속되기 시작하니까 남편 속삭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남편한테 욕이라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돈도 빼꼼하게 하지만 이 자식은 어떻게 할 수도 남편 속 썩이는 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일이 많더래요. 그래서 보면 아내가 남편이 한 번에 우연히 실수를 외도하는 경우 있어요. 아내분들이 대표적으로 한 번에 외도 실수하는 경우가 술술 잘 못하시는데 사회상 생활하면서 어디 모임 갔다가 자 워샤워샤 하니까 그거 지기 싫은 거예요. 똑같이 마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먹고 인제 인사불성이 된 거죠. 이러면서 우연히 벌어졌던 그런 일들 용서해 주시자고 아내가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면 우리 애들을 봐서 그 애들한테요, 그 엄마처럼 그 아빠처럼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유일해요. 유일해요. 그런 경우라면 용서해 주시자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 미안한 마음에도 잘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이후로 그때 일을 꺼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본인 기억 속에서도 지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봤던 휴대전화 문자 사진 이런 거 다 없애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보는 순간 10년 만에 봐도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또 몇 년 고생하셔야 돼요. 나도 고생해야 되고 가만히 계속 우국하고 뒤집으니까 남편도 고생해야 되고 아내도 고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잊으시고 그 자리에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몇 년쯤에 희석돼요. 전 이걸 꼭 꺼내드리고 싶어요.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 이게 전제된 겁니다. 따뜻한 물 절대 먹지 마세요. 물 이렇게 먹지 마세요. 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차가운 물은 몸에 해롭다. 물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물의 중요성과 물 섭취 방법에 대해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은 우리 몸의 약 60-70%를 차지하고 있는 필수 자원인 만큼 일상 속에서 물을 건강하고 현명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올바른 물 섭취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물 섭취 하루 권장량, 성별 나이 따라 달라. 물 섭취에 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속설 중 하나가 하루에 2엘, 즉 8잔의 물을 매일 섭취해야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70여 년 전 미국 연구에서 나온 연구를 잘못 해석한 결과로 이후 많은 연구가 하루에 2엘씩 물을 마신다고 해서 건강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밝혔다. 실제로 우리 몸이 하루 필요로 하는 수분 섭취량은 하루 2.5엘 정도인데 이를 꼭 물로 섭취할 필요는 없다.
한국인의 경우 미국에 비해 과일, 채소 섭취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식품을 통하여 섭취하는 수분량이 1일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평소 식습관에 따라 하루 섭취해야 하는 물의 양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람마다 체중과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딱 몇 잔을 마셔야 한다고 적용하기보다는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물 섭취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지난 2020년도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청소년기부터 74세까지는 하루 900ml 이상, 여성의 경우 600-800ml 정도 섭취해야 충분한 물 섭취를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몇몇 질환을 동반한 환자의 경우엔 오히려 물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간경화, 신부전증과 같은 질환에선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복수, 폐부종, 전신부종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 한꺼번에 마시면 안 돼. 몇 시간 섭취해야. 물은 몸속에 들어와 2시간 정도 지난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게 되면 콩팥 기능에 무리가 가고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저나트륨은 두통, 구역질, 현기증, 근육 경련뿐 아니라 뇌장애를 일으켜 의식장애나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므로 한 잔씩 나누어 먹는 게 더 좋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신장의 수분 재흡수율이 떨어지며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매시간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첨가물 없는 순수한 물 섭취가 가장 중요. 미시간 대학 이경원 연구팀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82%가 음료수를 마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물 대신 당 함량이 높은 주스나 탄산음료, 커피, 차 등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소변을 통한 배설이 증가하여 탈수가 올 수 있다. 음료수에 비하여 탄산수는 추가 칼로리가 없고 이뇨작용이 없어 최근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물 대신 먹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탄산수도 건강에 꼭 이로운 것은 아니다. 탄산수는 대부분 이산화탄소 함유로 인해 pH 5.5 이하의 산성이라 치아 보호막인 에나멜을 침식시킬 수 있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같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체중 감량에 대해선 상반된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데 칼로리가 0인데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체중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고 오히려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을 증가시켜 체중 증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또한 발표되었다. 따라서 수분 섭취는 순수한 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순수한 물도 해양심층수, 광천수, 이온수, 정수기 물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가정에서 주로 먹는 물은 정수기 살균 필터를 거친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미네랄까지 걸러져 영양가 없는 물을 마시게 된다.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으나 신체 대사에 필수적이므로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이 필요하다. 해양심층수나 광천수, 이온수와 같이 자연에서 얻는 물의 경우엔 나트륨, 칼슘,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물 섭취 부족 시 신장 질환 위험 커져. 물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게 되어 물을 보충하게 된다. 하지만 노년층에서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물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물을 적게 마시면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또한 물 섭취 부족이 신장 결석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중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0 미만의 수분물, 음료수 등을 섭취한 그룹이 2000 이상의 수분을 섭취를 한 그룹에 비해 콩팥 결석이 많았다. 물 섭취가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면 소변 속에 있는 칼슘 요산 등이 뭉쳐져서 결석이 잘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물 섭취를 과다하게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물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저나트륨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물 과다 섭취로 인한 증상으로는 두통, 호흡곤란, 현기증, 구토, 근육 경련 등이 있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 폐부종, 뇌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식전 후 적당한 물 섭취, 소화 돕는 기능. 흔히 식전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안 좋다고 알고 있으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식전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소화를 돕는다는 의견도 있으며 평소 소화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식전 후에 적당량의 물을 섭취해도 소화에 문제가 없다. 다만 위액의 양이 많이 줄어있는 노년층 중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편이라면 식전 후 물 섭취로 인하여 위액이 묽어져 소화를 방해할 수도 있다. 운동 직후에는 찬물, 환절기엔 따뜻한 물. 일반적으로는 찬물,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찬물, 뜨거운 물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찬물을 갑자기 마시면 위장의 온도가 내려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위장 기관의 피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운동 직후에 찬물을 마시면 뜨거운 몸을 식힐 수 있고 빠르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거나 환절기 시기에는 따뜻한 물이 오히려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물의 온도를 조절해 마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